그날 또한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날이었다. 아빠, 이번 달 용돈 좀 보내줘. 아빠에게 문자를 하고 시간이 흘렀다. 돈 보냈다. 아껴 써라. 간단한 문자 메시지와 함께 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아빠는 59세에 직업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나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낸다. 뭐 연락이라고 해봐야 용돈 보내달라는 이야기뿐. 싹싹하고 친근한 아빠와 딸 사이는 아니었지만 몸만 떨어져 있을 뿐 무뚝뚝한 여느 부녀와 다를 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심상치 않은 우편이 날라왔다. 수취인 이름을 보니 김정민. 바로 아빠의 이름으로 날라온 채무 독촉장과 신용카드 내역서였다. 우편물을 뜯어 확인을 해보니 아빠가 연체를 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니 유일한 가족인 내가 사는 집 주소로 우편물이 날라온 것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아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놀랐다. 거기에다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200만 원 가량을 결제한 것도 확인이 되었다. 아빠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빠는 평소 술을 즐기기는 했어도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기껏해야 막걸리에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마시곤 하셨다. 나는 급하게 고모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고모, 아빠가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안 그래도 너에게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네 아빠가 연락이 안 돼. 경찰에 가출 신고는 해놨는데. 알고 보니 벌써 석 달 전 아빠는 가출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신용카드 내역이 찍힌 유흥주점에서 200만 원을 쓴 날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아빠는 가출한 상태에서 유흥주점에서 그 많은 돈을 썼던 걸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머지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갔다. 가출 신고가 되어 있는 전북 전주 안산경찰서 수사팀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가출 신고가 된 후에도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낸 기록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는 아빠가 가출 신고되어 있는 상태에 경찰관이랑 직접 통화도 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제가 가출 신고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잠시 바람을 좀 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끝으로 가출 사건은 종결을 짓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딸인 내가 찾아와 아빠와 통화도 안 되고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며 돈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수사팀에서는 재수사를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아버지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과 통화를 하고 딸에게 문자 메시지와 용돈을 보내는 인물이 아버지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들어갔다. 우선 아버지 김씨 주변을 탐문하던 중 전주 안산구청에서 김씨와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한 이씨가 있었는데 이씨 집 주소로 실종된 김씨 이름으로 보낸 택배가 있었다. 김씨가 이씨 집으로 택배를 보냈네? 경찰은 이씨를 바로 경찰서로 불렀다. 김씨 근황에 대해 물어보자 제가 최근에 김씨를 보긴 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다. 제가 출근할 시간이 다 돼서 전 가보겠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이씨가 나간 자리에 이씨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놓여져 있었다. 실수로 가방을 두고 간 것이었다. 경찰은
바로 그 가방을 살펴보니 실종된 김씨 명의로 된 통장이 나왔다. 딸이랑 연락하고 용돈도 보내던 김씨의 통장이 왜 갑자기 이씨 가방에서 나와?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다음날 이씨의 집에 방문했지만 이미 도주를 한 상태였다. 몸은 도망갔지만 이씨의 집에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남아있었다. 먼저 김씨의 휴직계와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다. 본인이 직접 휴직계를 제출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팩스로 받아 누가 보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병원 측에도 연락을 했지만 김씨가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병원 진단서 양식 자체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랐고 위조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경찰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체포를 하기로 했다. 이 씨가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간 뒤 서울을 거쳐 인천 부평의 지하철 1호선 백운역으로 이동한 흔적을 확인했다. 백운역 근처에서 이 씨의 행적을 뒤쫓던 경찰은 한 PC방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 씨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남성이 PC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다. 경찰서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범행 현장이 밝혀져 나온 것도 아니고 김씨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라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씨가 이 씨에게 부탁을 하여 일부러 숨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이 씨가 김씨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김씨 어디에 묻었어? 경찰은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말을 던졌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때 표정을 보니 이 씨는 당황해하는 얼굴이었고 수사팀의 질문 강도가 높아지자 스스로 자백을 했다.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은 이랬다. 안산구청에서 15년 동안 함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 씨와 김 씨는 이날도 여느 때처럼 이 씨의 집 근처 중국집에서 술을 한 잔 기울였다. 그리고 2시간 후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둘은 이 씨 집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런데 술에 취한 김 씨가 이 씨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화가 난 이 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씨가 김 씨의 목을 조르면서 끝이 났다고 했다. 정말 홧김에 죽였습니다. 이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이 말도 안 되게 치밀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김 씨의 시신을 자신이 사는 원룸에 다음날까지 그대로 두었다. 다음날 마트에서 사온 50리터짜리 검은색 비닐봉투 15장으로 시신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몇 겹으로 싸고 이불로 시신을 감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불 위에 다시 10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 2장을 더 씌웠다. 그러니까 곁으로 보면 누가 이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걸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씨 업무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뒤에서 쓰레기를 던져넣는 담당이었다. 이 씨는 자기 구역에 쓰레기로 위장한 김 씨의 시신을 미리 가져다 놨고 그 시신을 함께 일하는 동료와 함께 쓰레기 수거 차량에 던져 넣었다. 심지어 이때 동료에게 무겁다며 도와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동료는 알지 못했다. 이불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 쓰레기 차량은 그대로 전주 시내의 한 소각장으로 이동했다. 소각장에 도착한 차량은 널따란 입구에 싣고 온 쓰레기를 그대로 쏟아내고 나면 대형 기계가 쓰레기를 집어 그대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사이에 시신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즉, 이 씨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획을 하여 시신을 이곳에 처리한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우발적 살인은 말이 되지 않았다. 김 씨의 시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 씨는 김 씨 휴대폰을 사용해 김 씨인 척 딸에게 문자도 보내고 용돈도 보냈던 것이다. 아빠가 살해당한 줄도 모르고 그 살인마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살아생전 아빠에게 잘해드리지 못해 후회스럽고 눈물이 났다. 그 살인마는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